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무역기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관세와 같은 무역 정책이란 게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일관된 흐름은 뭔가 하면 자유무역이 비록 그 소득 분배의 그런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자유무역이 그 당사자 양 국가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이 좋은데 그러면 왜 일단 자국의 여러 가지 유치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정책은 물론 이제 관세와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관세 이외에 뭐 수입 할당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도 있고요. 이러한 무역 정책은 그런데 이러한 무역 정책은 주로 이익 집단, 이 무역 정책, 그러니까 무역 장벽을 세움으로써 더 이득을 보는 그러한 집단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경우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어서 어떤 정부가 자국에게 유리한 그 일방적인 무역 정책을 세우게 되면 심지어 상대 국가로부터 무역 보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해지면 그냥 소위 말하는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자유무역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정부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양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국가 간의 협상을 하는 겁니다. 무역 협상, 협정을 맺는 겁니다. 협상을 해서 어떤 그 조약, 서로 법적인 근거가 있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조약을 맺는 것이죠.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국제 협정이 국제 혹은 국제 협상이 무역 장벽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국제적 협상 혹은 협정이 유리한 두 가지 사례를 들었었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국제 협상을 하게 되면 관세 인하의 혜택을 보는 수출업자들이 업자를 동원해서 관세 인하를 반대하는 세력에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서로 여론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기반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협정을 통해서 한다는 게. 또 하나는 이 다자간 어떤 협상 혹은 협정은 국가들의 무역 전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협정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약속. 우리가 앞에서 재밌는 그 모델을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게임 모델을 가지고 했었죠. 게임 모델. 미국과 일본의 게임 그 페이오프를 그려서 일본의 예를 들어서 그 보호 무역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 정책을 취할 경우 또 미국이 보호무역을 취할 경우 또 자유무역을 취할 경우 이게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경제원론의 미시경제학에서 한 그 죄수의 딜레마 혹은 용의자의 딜레마 상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요. 결국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를 선택하게 되는가 하면 양국이 다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게 되어 가지고요. 이 면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양국 다 이게 이제 바뀌었지. 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호무역이고 또 미국의 경우는 이게 보호무역이 되겠죠. 양국이 보호무역을 다 취하게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그게 자칫하면 그냥 이제 무역의 전쟁,
경제 전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두 나라가 약속을 하면 두 나라 모두에게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양자가 서로 약속을 해서 가장 최선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양자가 어떤 약속을 상대편에게 약속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관세를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뭐 실제는 한쪽이 상대편은 관세를 없애주는데 우리나라는 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법적인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으려면. 그래서 그 게임 한번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게임 이론처럼 이 파란색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국제 협정에 의한 겁니다. 무역 협정에 의한 겁니다. 물론 그런 이제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WTO라는 기구가 있는 것이죠. 자,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무역기구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각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경제 부흥을 꾀하자. 23개 국가가 서로 간에 이제 관세 위주의 어떤 무역 장벽을 낮추자고 시작한 그 협정으로 시작한 거죠.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그 조직, 현재의 WTO와 같은 조직은 아니고 협정입니다. 그게 가트 체제입니다. 가트. GATT, 가트 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잠정적 협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잠정적 협정. 왜냐하면 이제 모든 협정은 또 각 국가의 의회나 정부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협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국가와 이제 계속 이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많은 그 협상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걸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운드. 뭐 우루과이 라운드 무슨 라운드라는 게 둥근 테이블에서 만나서 서로 논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라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이게 가트 체제는 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여러 번의 라운드를 거쳐서 8차 우루과이 라운드인가 거기에서 이제 95년도에 다자간 무역 협상을 실행하는 어떤 공식적인 기구 그게 WTO입니다. WTO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WTO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국가 간에 약속을 했을 때 상대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혹은 어떤 약속과 달리 어떤 뭐 관세를 매긴다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을 좀 이렇게 규제를 한다. 그럴 때 이제 서로 제소를 하는 겁니다.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 소송을 이제 WTO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소송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어서 만약에 그 소송을 제기한 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제기한 나라가 상대 국가에게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그런 무역 보복까지 가기 이전에 이미 WTO에 제소가 되었다 하면 이제 뭐 서로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위신도 있고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큰 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위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사전적으로. 이러한 WTO 협상은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무역 제한을 완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자간 협상, 이게 이제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여러 국가가 모여서 서로 협상을 합니다.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관세율의 인하를 도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세율을 현재보다도 더 높이지는 않겠다 하는 어떤 관세율을 구속하는 관세 구속력의 방법으로 그 무역 제한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비관세 장벽을 제거를 하는데 비관세 장벽을 쉽게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어느 정도의 뭐 경제적 효과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관세 장벽을 예를 들면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 같은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일단 바꾸고 관세로 바꾸면 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서로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비관세 장벽을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제 갑자기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수입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그 수입을 하게 되는 자국의 수입품을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은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시장 교란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비록 일시적이지만 수입 할당제 같은 것을 허용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금지하는 겁니다. 자, 세계 무역기구는 물론 이 모체는 가트입니다. 가트라는 정신에 의해서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고 공식적인 기구가 출범하게 되고 가트는 그 어떤 원래의 취지만 남기고 가트라는 이제 협정은 없는 거죠, 그죠? 가트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WTO는 가트의 어떤 그 협정 주로 이제 재화 무역에 관세를 없애자 이겁니다. 상품 제조된 상품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GATS라고 있습니다. GATS 이거는 뭔가 하면 주로 서비스 무역. 서비스 무역이 이제 옛날보다는 서비스 무역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옛날에는 법률 서비스 뭐 혹은 금융업 혹은 뭐 컨설팅 법률 서비스 이제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뭐 보험 업무, 보험 은행과 같은 금융 업무나 법률 업무가 국가 간에 서로 이렇게 무역이 된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중요한 그게 된 거죠. 서비스 무역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 관련 요즘은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이 지적 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이 지적 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특허 및 저작권 같은 경우입니다. 이 WTO가 어떤 그 기존의 이제 가트 어떤 체제보다도 물론 공식적인 기구지만은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쟁 해결 절차. 분쟁 당사 국가들이 그들의 사건을 WTO에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요. 전문가 배심원단에 이제 제소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각국의 대표들이 와서 하는 것이죠. 제소해서 이제 판결을 함으로써 어떤 공식적 절차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트의 대조적으로 WTO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측면인데 배심원단은 회원국이 협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결하고요. 배심원단의 어떤 결정을 거부하는 국가는 다른 나라들이 그 국가의 수출을 제한하는 어떤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WTO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라운드 다자간 협상 중에 우루과이에서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가트 다자간 협상은 그러니까 가트 체제 하에서 여러 라운드가 생기고 한 9차례 마지막 9번째가 도하죠. 도하 라운드고요.
9번째까지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중간중간에 다 이제 결론을 맺고요.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WTO 체제 하에서 도하 라운드로 끝으로 아직은 더 새로운 그게 진전이 아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가트 다서간 협상은 1994년에 비준이 되었고요. 이 주로 이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섬유 계통. 섬유는 원래는 섬유 산업 뭐 어디가 유명합니까? 원래 영국 아닌가요, 그죠? 영국 그 텍스타일 유명하잖아요. 영국의 직물. 어떻게 보면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그 세계적인 부국으로 떠오른 게 어떤 직물 산업이 큰 영향을 미쳤죠, 그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 그 당시에는 이 섬유나 직물 부문에 굉장히 우수했는데 그게 이제 후진국이 막 따라잡으면서 후진국의 값싼 임금비를 무기로 해서 따라잡으면서 이제 섬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이탈리아에서 어떤 명품 가방이나 또 명품 옷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다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는 뭐 이미 섬유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될 정도로 우리는 섬유 산업이 70년대에 아주 한창 피크였죠. 예, 우리가 70년대에 피크였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섬유 협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 입장에서 맹시된 직물과 의복 무역에 대한 모든 물량 제한을 2005년까지 없애기로 이제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제약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섬유 협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005년에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2005년까지만 이제 서서히 없어지니까 선진국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라, 준비 기간을 준 거죠. 이게 만료되자마자 이제 중국의 세계 각국에 대한 특히 선진국에 대한 의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의류 생산자로부터 반발이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시 또 수입품에 대한 어떤 할당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라운드 중에서 다자간 협상 중에서 제9차 협상이 이제 2001년도에 카타르의 도하입니다. 도하 라운드로 유명한데요. 근데 이 도하 라운드에서는 별로 그 어떤 실적이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미 도하 라운드까지 오기 전에 이제는 세계 각국의 어떤 관세율이 굉장히 낮아진 겁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이미 무역 장벽이 매우 낮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자유무역으로부터 보호는 이제 남은 거는 농업 부문하고 섬유 및 어복 부문에 조금 남아있는 정도인데 또 이 농업이나 섬유 및 어복 부분에는 또 굉장히 로비력이 강해가지고요. 로비력이 강해서 이 국가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로비력이 강하다는 말은 표와 정치 자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표에 나와 있지만은 남아있는 모든 무역 장벽과 수출 보조금을 제거해서 얻을 수 있는 후생, 만약 이 가상이죠. 현재 각국의 무역 장벽이 있는데, 관세가 있는데, 그걸 다 철폐를 하면 이제 이득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이득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득의 63%가 지금 농업 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미 다 돼 있고요. 이제 농업 부분이 남아있는데 농업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참 이제 어려운 거죠. 농업 부분에 모두 다 관세를 철폐하고 뭐 자유롭게 수출을 하도록 하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유한 국가의 농민들, 그럼 아마 미국이나 뭐 이런 경우겠죠. 정치 과정으로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농민 보호는 또 유명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우리나라의 공산품, TV나 자동차를 수입하는 대신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뭘 팔려고 합니까? 미국에 쌀도 팔려고 하고 미국에 쇠고기도 팔려고 하고 이 다 농축산물을 팔려고 하는 거죠. 음, 자,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어떤 잠재적 이득이란 것은 현실에는 어떤 관세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완전 자유화시킨다면 그 이득이 어, 그 부문별로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이냐. 여기 보시면 농산물과 음식물의 이 전체 거의 63%가 여기에 어떤 이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섬유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다 합쳐도 23%밖에 안 돼요. 전체 100% 중에서 주로 농산물의 농업 제품의 이득이 큰데 이 제품은 여기 보십시오. 선진국이 크잖아요. 선진국이 지금 보호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없애면 선진국이 46의 전체 전 세계 이득의 46%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도 농산품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유무역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 뒤에 어떤 경제적인 배경도 있겠지만은 정치적 배경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국의 농업 보조금이 빈국을 해치는 거야. 자, 보십시오. 부국은 뭡니까? 바로 예를 들면 미국을 생각하세요. 미국이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싸야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수출 보조금을 주면 미국의 농부가 외국에 수출 보조금만큼 뺀 금액으로 싼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한 부셜당 예를 들어서 밀의 가격이 예를 들면 8달러라면 그게 미국이 3달러만큼 보조금을 준다면 미국은 전 세계에 5달러의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할 만하겠죠. 이게 이제 수출을 위해서 수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수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의 가격은 다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가격이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품을 수입하는 그 전 세계의 가격은 하락이 되죠. 전 세계 가격이 하락하면 미국에서 밀이나 이런 것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죠? 그러나 보시죠. 일반적으로는 수입 국가의 예를 들면 주로 이제 도시 거주자 보통 이제 그 도시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는 혹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 급여 생활자는 당연히 좋죠.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 보조를 받은 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농산품 생산 농부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쌀에 대해서 보조금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쌀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예를 들면 이제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 과일, 예? 과일을 생산하는 농부들은 또 이득이 되겠죠. 왜냐하면 쌀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쌀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대신 농부들도 다 소비를 하니까 들어오는 수입품 그러니까 뭐 쌀이든 뭐든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면 그 다른 농부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입 국가들이 낮은 수입 곡물 가격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일부 국가에서는 그 부유한 나라 여기서 사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농업 보조금을 제거하기를 원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미국의 예를 들면 면화 보조금 같으면 면화 생산하는 나라, 뭐 예를 들면 인도나 중국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인도나 중국에서 미국의 면화 생산 농부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부국의 농부들과 경쟁을 하는 빈국의 농부들이 이 경쟁 같은 상품, 같은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부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식품, 유럽도 그 자체 내 농산품에 대해서 많은 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식품 수출품의 낮은 가격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건 이제 도하 시나리오 하에서 이득을 이렇게 계산하면 뭐 큰 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하는 그 어떤 방법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각 정부가 이 무역협정을 선호합니다. 무역협정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타국하고 조약을 맺어서 서로 우리가 장점, 단점, 이득과 손실 다 따져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에 뭐 덕이 되는 산업도 있고 손실이 되는 산업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설명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협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협정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쌀에 대한 관세율은 뭐 예를 들면 10%에서 뭐 5%로 낮춘다면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국제무역협정은 차별이 없도록 무차별적 관세율 인하입니다. 여기 밑에 나오면 밑에 잠깐 보세요. 최혜국 원칙이라고 해서 Most Favored Nation Principle, Most Favored Nation Principle. 이게 최혜국. 그러니까 이 뜻은 그냥 그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기 예를 들면 WTO 회원국이라면 우리나라 회원국이죠. WTO 회원국들은 모든 국가가 가장 낮은 관세를 지불하는 국가보다도 높지 않은 관세,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모두 다 동일한 관세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특혜무역협정입니다. 특혜무역협정은 몇 개의 나라만 자기들끼리 만났어. 자기들끼리는 서로 관세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자기들이 소속된 나라, 예를 들면 미국, 멕시코, 카나다, 미국, 멕시코, 카나다는 특혜 무역 협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관세를 다 철폐하는 거예요. 다 철폐하지만은 그 나라들과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관세를 각자 알아서 관세를 부과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특혜무역협정입니다. 자, 특혜무역협정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상품 회원국 상호 간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관세가 거의 없도록 하는 거죠. 관세를 철폐하지만 제로지만은 회원국을 제외한 나라, 만약 회원국이 EU라고 한다면 유럽 국가, EU의 가맹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유럽에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관세를 매기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FTA라고 있고 그 관세 그 동맹이라고 있는데 방식은 좀 다른데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 국가를 자기들 가맹국 말고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자, WTO 하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무역 정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혜국 원칙인데 적어도 가맹국은 WTO 회원국은 다 최혜국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저 관세율이 만약에 제로가 될 경우에는 그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유럽 국가끼리는 관세율이 제로고 혹은 거의 제로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세를 매긴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특혜무역협정인데 이것을 WTO는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왜? 적어도 EU 안에서는 관세가 제로 됐잖아요. 적어도 자기들 간에 협약을 맺은 국가, 동맹 국가 간에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최소한 그거라도 자유무역 그거라도 유도하기 위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 그 그룹이 아닌 그룹 외의 이 나라에 대해서 약간의 관세가 붙더라도 그거는 뭐 당분간 오케이 뭐 이런 뜻입니다. 워낙 전 세계가 한꺼번에 관세를 확 내리기가 쉽겠습니까? 수많은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쌀 하나만 해도 각 국가마다 자기 나라 입장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관세율 좀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부들은 다 망해. 뭐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율합니까? 근데 전 세계의 상품이 뭐 10가지입니까? 100가지입니까? 또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의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으나 어떤 그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 나라라도 그렇게 이상적으로 서로 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자유무역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어떤 과도기적인 제가 표현이 과도기라 하면 좀 이상한데 과도기적인 그 좀 차별적인 관세 적용 이것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최혜국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특혜 무역 협정은 최혜국의 원칙에 어긋나지만은 WTO에서 이 경우에는 허용하겠다. 오케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관세율이 제로이거나 거의 0으로 책정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특혜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특혜 무역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통은 보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해서 Free Trade Area 해서 이게 일종의 FTA죠. 그냥 FTA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회원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회원국 사이에는 회원국 사이에는 영내 관세는 철폐하고요. 그렇지만 회원이 아닌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각자 그 나라의 각자가 각각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나프타입니다.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서 이거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미국, 카나다, 멕시코 간에는 서로 관세가 없습니다. 없는데 미국, 카나다, 멕시코가 다른 나라하고 거래할 때는 각자 알아서 관세를 붙이든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무역 정책. 그런데 요거하고 조금 대조적인 방식이 이제 관세 동맹입니다. Customs Union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역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영내는 관세 철폐입니다. 회원국들 간에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은 관세가 없다는 거죠. 관세가 철폐입니다. 허용하나 비회원국에게는 이 관세 동맹의 가맹 국가가 아닌 기타 국가에게는 공동의 무역 정책.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율을 예를 들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에 대해서는 프랑스든지 독일이든지 스페인이든지 이태리든지 전부 공동으로 예를 들면 5%면 5%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협정을 관세 동맹이라 하고요. 지금이 유럽 연합이죠. EU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특혜 협정이 국민 후생에 반드시 유리한가? 요거는 조금 재밌는 분석인데 여기 너무 깊게는 하지 말고 제가 이 설명하는 사례 교과서에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만 제가 뽑은 건데 특혜 무역 협정이 그러면 이제 이건 뭔가요? 특혜 무역 협정이란 것은 다른 나라 모두에게 관세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영국이라고 합시다. 영국과 같은 관세 동맹 국가, 지금은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라고 해서 탈퇴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탈퇴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는 관세가 없는 거예요. 자유무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립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 수입을 할 때 영국에서는 프랑스로부터 들어온 밀가루에 대해서 밀에 대해서 부쉘당 뭐 예를 들면 3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 동맹에 들어가기 전에는 프랑스에도 부과를 할 수 있고 미국에도 부과할 수 있는데 만약에 관세 동맹이 들어가게 되면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요. 관세가 없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도 뭐 다 원래대로 있는 것보다는 어느 한 나라라도 없앴으니까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관세를 내리면 우리가 복지 후생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가 사라지는 그 경제에서 사라지는 왜곡으로 인해서 생산의 왜곡 혹은 소비의 왜곡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국가 후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 비록 특혜 협정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 자유무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특혜 무역 협정은 국민 후생에 반드시 과연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관세 인하만큼은 아니더라도 특혜적 관세 인하는 맞으니까 몇 개 국가에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유리할 수도 있고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 후생이 특혜 무역 협정하에서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제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나옵니다. 세계 시장의 값싼 수입국으로부터 관세 수입을 얻는 대신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세 개 나라를 생각합시다. 그 영국에서는 프랑스로부터 밀을 수입할 수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밀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두 쪽 다 수입을 못하고 수입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관세를 높이 부과하면 영국은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서 자체 내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수입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 특혜 무역 협정이 있으면 원래는 특혜 무역 협정이 있기 전에는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수입했던 겁니다. 왜? 미국이 제일 값싸게 생산하니까. 근데 여기에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더라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붙이는 거죠. 관세, 텍스를 붙였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관세를 매겼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관세 동맹에 가입하기 전에 관세 동맹 참여입니다. 관세 동맹에 참여하기 전에는 영국에서는 프랑스에도 관세를 매기고 미국에도 관세를 매겨 본 결과 여전히 미국의 밀가루 값이 밀값이 가장 싸니까 영국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밀을 수입해 왔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세 동맹이 되면서 이제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세금은 안 매기게 되는 겁니다. 세금을 안 매기게 되면 결국은 프랑스가 미국보다는 조금 비쌌지만은 관세를 빼고 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미국에서 프랑스로 전환이 되었죠. 전환되는 효과가 있고요. 전환되는 효과를 봐서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고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전에 그 관세 그 동맹 이전에 특히 무역 협정이 없었다면 영국은 그냥 이 밀에 대해서는 거래를 안 했죠. 무역을 안 했잖아요. 무역 안 하고 있다가 어쨌든 프랑스부터 수입하게 되면 이제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무역의 이득 아시잖아요. 이렇게 무역을 안 하다가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의 이득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미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전환
그 수입국의 이전한 효과만 있다면 오히려 영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걸 하나의 사례로서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이건 뭐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텍스트북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상의 사례가 있습니다. 특혜 무역 협정이 이제 손실이 되는 사례를 이끌어낸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밀 생산비가 4달러입니다. 제일 싸죠. 프랑스는 6달러입니다. 영국은 8달러. 지금 우리가 영국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수입해야 되는 거죠. 제일 비싸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입, 프랑스로부터 수입인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지금 밀 수입에 관세를 부과해 왔었던 거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싸니까 프랑스는 미국에도 관세를 부과했고 영국도 미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관세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 관세를 3달러 부과한다고 합시다. 3달러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국 입장에서 각국의 상품이 4달러 더하기 3달러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7달러가 되잖아요. 부셜당. 또 프랑스에 3달러를 더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9달러가 되죠. 부셜당 9달러.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은 8달러잖아요. 영국 자체 생산비는. 그러면 더 싼 데서 그러니까 미국이잖아요.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서 수입해옵니다. 영국이. 그런데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관세 동맹이 되면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부과하지 않으면 얼마가 되는가요? 그러면 이게 6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이제는 미국은 관세 여전히 부과하고 프랑스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는 프랑스로부터 수입을 해오게 됩니다. 자, 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영국이 관세를 3달러 부과하게 되면 관세 동맹 가입 이전에는 영국은 7달러로 밀을 수입하게 되죠. 처음에는 7달러로 미국의 밀을 수입합니다. 그죠? 물론 그 7달러에는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달러 중에 이 3달러는 관세는 어떻게 하나요? 관세는 영국 정부의 수입이잖아요. 날아가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 포함 7달러고요. 관세 동맹 이후에는 영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가 이제 훨씬 싸지니까. 왜냐면 세금을 빼면 이제 6달러가 되니까. 미국보다도 더 쌉니다. 그러면 6달러인 프랑스에서 밀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1과 2를 관세 이전과 관세 동맹 이후를 비교한다면 관세 이전에는 사실은 관세 3달러는 영국 정부가 환수하잖아요. 환수하게 되면 결국은 영국의 복지는 만약에 프랑스로부터는 6달러에 사오고 미국으로부터는 4달러에 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6달러 비싼 국가로부터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복지는 악화되는 겁니다. 관세 동맹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 무역협정이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 손실이 될 수 있다. 이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한번 텍스트북이나 한번 이걸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원래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양국이 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무역을 전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을 전혀 안 할 수가 있는데 프랑스의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프랑스와 미국에 모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둘 다 수입을 안 하고 영국 자체의 생산만으로 영국에서 자급자족할 수가 있어요.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프랑스와 관세 동맹이 맺어지면 미국은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프랑스는 더 생산비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무역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무역 창출입니다. 무역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이게 뭔가 하면 고비용 국내 생산이 다른 비회원국이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부터 저비용 수입으로 대체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밀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다가 이제 관세 동맹으로 관세 철폐 이후에
프랑스로부터 밀을 수입하게 되면 이제 무역이 없다가 무역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의 이득이 있잖아요. 무역의 이득은 양국 다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 창출의 효과. 이거는 영국 입장에서는 이 플러스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전환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역 전환의 효과는 뭔가 하면 원래는 미국으로부터 저비용 수입이잖아요. 제일 싼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더 비싼 나라로부터 수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싸죠. 관세가 부과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관세는 사실 영국 정부가 환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국이 미국이 아닌 더 싼 미국이 아닌 더 비싼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환되는 거죠. 수입 국가의 전환. 이 무역 전환 효과는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이래서 관세 동맹이 더 나은지 덕을 보는지 손실을 보는지 바람직한지 여부는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국제 경제학자들이 EU의 관세 동맹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연구 분석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주로 미국을 옹호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EU의 관세 동맹이라는 게 그게 반드시 덕을 보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장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얼른 한번 요약을 보도록 합시다. 우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은 자유무역은 결국은 자원을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 자유무역은 우리가 앞에서 한 그 7장인가요? 뭐 규모의 경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 또 자유무역은 어떤 경쟁을 통한 혁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그 다음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큰 나라 대국의 경우에는 교육 조건에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히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육 조건에 이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컨드 베스트라는 그죠? 차선의 이론 우리가 했었죠. 그죠? 차선 이론이라고. 세컨드 베스트라고 시장 실패를 해소할 수 없으면 시장 실패를 조금 해소한다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시장 실패를 조금 해소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그 어떤 새로운 규제, 새로운 제한,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그 새로운 요소를 더 부과함으로써 예를 들면 그게 무역 제한입니다. 관세 부과. 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무역 제한을 하는 것이 세컨드 베스트가 될 수 있다. 뭐 또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역 정책의 선택 모형 중에서 그 정치적 모형이 있습니다. 그죠? 선택 모형 중에서 재선의 새로 선출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어떤 정치가들이 직면한 그 어떤 인센티브 유인과 보호로부터의 유인과 또 보호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는 집단은 그러니까 정치인과 이걸로부터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손해를 보는 소비자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은 이런 조직화된 조직을 훨씬 우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과 의료 산업은 이제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보호되어 온 산업이고요. 따라서 그 농업과 의료 산업에 관한 그 관세이나 규제 완화 혹은 뭐 수입량 할당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일방적인 무역 정책은 상대 국가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무역 정책이라면 상대 국가는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자유무역일 경우는 양국이 다 이득을 보지만은 자유무역이 아닌 관세 부과는 상대편은 또 관세 부과 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은 상대 국가가 또 이제 관세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이 가장 좋다. 다자간 협상을 하게 되면 국내 그 협상을 그러니까 국내에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어떤 논리가 있고 설득을 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다자간 협상하는 국가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균형이 나온다. 협조하는 균형. 우리가 그 아담 스미스 이후에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는 이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어떤 그 경제 주자가 협조하는 게 아니죠. 협조하는 건 그건 뭡니까? 카르텔이죠. 카르텔. 협조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그게 카르텔입니다. 협조를 해서 마치 독점처럼 되어서 독점 이윤을 누려서 서로 이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그 독과점 시장 경제죠. 독과점 경제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성립이 안 할 가능성이 큰 게 그거는 그 죄수의 딜레마에 의해서 성립이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부대 조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협정, 협약, 조약을 한다면 결국은 이 두 국가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무역 전쟁도 하지 않고 또 따라서 자유무역도 옹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WTO와 이전의 그 무역 협정들은 지난 50년간 관세를 상당히 인하시켜서 지금 아까 표에서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남은 부분이 주로 농업 부문 또 일부 이제 섬유 부문 그 외에는 이제 지금 거의 남아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WTO는 이 무역 분쟁을 위한 분쟁 조정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게 또 어떤 그 가트 체제에 비해서 굉장히 대조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특혜 무역 협정인데요. 특혜 무역 협정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FTA 방식, 하나는 이제 커스텀스 유니언이라고 해서 관세 동맹의 방식, 예를 들면 EU 같은 관세 동맹의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어떤 무역 창출의 효과 면에서는 그 해당 국가,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영국에 이득이 되지만은 기존의 무역 국가를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더 비용이 비싼, 사실상 프랑스가 더 비용이 비싼데 관세를 빼니까 더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존의 무역을 이 고비용, 비효율적인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면 오히려 영국 입장에서는 국가를 해롭게 하는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